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폭스콘의 AI 매출이 상당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더불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새 냉각 시스템에 힘입어서 GPU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좀 갈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장 막판에 구글 반독점 패소 소식이 더해지면서 하락 흐름이 더욱더 강화되는 흐름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함께 내림세를 보였던 간밤 미국 증시였는데 또 오늘 중요한 일정들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또 새로운 내용 내놓을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또 긴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컴백하는 중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더불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장이 될 텐데요.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또 내일 휴장과 그 이후에 우리 옵션 만기일 등을 고려해서 전략을 고민해 봐야겠죠. 시장에 들려왔던 뉴스들 지금부터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는 나쁘지 않았었죠. 일본, 대만, 홍콩 모두 다 1% 후반대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함께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1.5%의 상승세 소외되지 않았던 어제였죠. 강한 미국 경제가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세부 사안에 대한 설명 예고가 오늘로 된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객 국가입니다. 우리의 수출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들의 소비 회복, 우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이 양시장의 양 국가의 이슈는 우리 장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가가 고가인 흐름으로 코스피가 그래도 어제 하루만큼은 강세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코스닥도 매한가지입니다. 어제 종가가 고가, 시가가 저가인 정말 강세장의 흐름을 양 지수가 보여줬는데 반가운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개선, 우리의 수출 국가의 경기 개선에 환호하면서 어제는 올라줬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후반 힘을 내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로 외국인은 매도했고요.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로는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면서 수급 주체에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관련한 보도가 또다시 여러 기대 요소를 자극하면서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발표되는 실적, FN가이드 추산으로는 매출 80조 원대 후반, 영업이익은 10조 원대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은 10조 3천억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하겠죠. 지금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와 HBM,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DS 부분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은 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수급 베팅을 나타내고 있죠.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좋지 못하다면 시장에서는 이때까지 그 좋지 못하다는 내용을 다 반영해서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좋지 못해서 쇼크로 흔들림을 보이게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마이크론이 불러왔던 반도체 짧은 봄에 대한 기대감, 이곳에 반영이 됐을 경우 외국인 수급이 턴할 때 삼성전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 아직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쇼크 쪽으로 나온다면 맥쿼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반토막 내버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앞서 혜연 앵커도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이 개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쉬고 있던 사이에 홍콩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중국의 국경절 휴장 내내 거의 좋은 시세를 기록했죠. 그중에서도 홍콩 내 증권주들은 일부 180% 이상씩 단기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콩 항생에 올라갔던 것처럼 중국도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으로 자금이 유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이 수급적인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홍콩 항생이 좋았기도 했고 중국이 쉬고 있던 사이 국경절 주택 판매량이 꽤 좋았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 자극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죠. 중국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악재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베팅을 해본다면 어제 국내에서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이 좋았었고 중국 소비단도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관련한 내용 증권사 의견 업데이트는 잠시 후 해외 앵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유였고요. 아이유인데 아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이유가 부릅니다. 좋은 날. 자, 어제 참 드물게도 주요 섹터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물론 최근에 강했던 바이오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내니까 수급 명분에서 살짝 차익 실현이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젠슨왕의 블랙웰 수요, 리사수 AMD CEO의 AI 성장 강력하다, 그리고 폭스콘의 실적, 이것이 AI 시장이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필두로에서 어제 강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칩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나 로봇 쪽까지도 AI 밸류 체인이 전반적으로 어제 괜찮았고요. 전기 먹는 하마 AI, 결국에는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과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대규모 송배전 프로젝트 이슈가 있었죠. 이것이 또 전력기기 쪽에도 힘이 돼줬습니다. HD 현대일렉도 필두로 올라갔고요. AI가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었으나 사실 미국에서만 가고 국내에서는 관심 받지가 못했는데 어제는 필리핀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날아오면서 원전주들 미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세를 냈습니다. 중국과 중동,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 속에 시클리컬이 강했고요. 중동 쪽에서는 방위비 증가 이슈, 폴란드 이슈 어제 개장단에서도 짚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방산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상 방산인 LIG 넥스원 쪽에 10%의 급등, 현대 로템도 7%의 상승. 현대 로템이 끌고 가고 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재개되고 시세를 붙였었죠.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도 어제는 동참하면서 최근에 방위산업주는 계속적으로 시세가 좋습니다. 중동 불안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밖의 섹터로 봤을 때는 컨택이 지상국 구축 사업 이슈로 인해서 어제 급등했고요. 26% 상승, 우주항공을 자극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뷰티나 음식료 수출 기대감에 이쪽이 올랐고요. 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 공시를 꽤 많이 했었는데 지분을 확대한 쪽에서 게임사들, 특히나 시프트업 등이 보였다라는 점과 NC소프트, TL의 소리 없는 흥행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게임주도 비교적 괜찮았던 어제는 말 그대로 좋은 날, 전반적으로 함께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주축을 담당했던 게 바로 2차 전지죠. 거를 타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있는 종목들, 어제 보여드린 밸류체인의 종목을 HTS에 전부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 종목들 중에 빠진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셀과 소부장을 자극했고요. 테슬라와 LG 엔솔의 4680 배터리 이슈가 4680 배터리 종목들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TCC 스틸도 급등 흐름 24% 상승이었죠. 동원 시스템즈 등도 올랐고요. 그 밖에는 전고체 쪽에서도 R&D 관련한 국책 사업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전기의 전고체 이슈 등이 더해지면서 일부 종목군들이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오틴토의 아르카디움 인수 추진 소식이
리튬주들도 강세로 이끌었죠. 금양, 강원에너지,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 등의 리튬주들의 추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처럼 어제는 2차 전지 쪽에 거를 타서 넘는 강세가 이어졌네요. 자, 뉴욕장에서도 리튬주들 일부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었으나 뉴욕 증시 전체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다 1% 내외 하락을 나타냈죠. 부담스러운 요소가 바로 금리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또다시 터치했다라는 점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함께 올라가는 물가 부담, 유가가 4% 가까이 뛴 것도 시장에는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인플레, 물가, 국채 금리 여기에 시달렸던 시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유가가 올라간 것은 허리케인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중동 리스크 때문이겠죠. 어느덧 배럴당 WTI가 77달러, 브렌트유는 8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결국 이것으로 인한 정말 큰 충격이 있다면 고용과 연말 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이나 건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공포가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투자 심리 위축에 한 몫을 가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괜찮았던 특징주들 열어본다면 엔비디아입니다. 슈마컴의 긍정적인 소식과 폭스콘의 AI 서버가 탄탄하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장중 4%까지 뛰기도 했는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2%대로 일단은 국채금리 상승에 반응하면서 상승폭은 아쉽게 축소를 했네요. 2% 상승.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밤사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였겠죠. 최근 일부에 GPU 10만 대를 출하했다라는 슈마컴의 발표로 인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6%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랐던 게 바로 일라이릴리. 다시 한번 이 체중 감량 약물이 심장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노보노나 일라이릴리 쪽이 올랐어요. 만병통치약설이 또다시 힘을 내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라이릴리와 엔비디아, 슈마컴을 제외하고는 크게 오른 쪽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3% 이상 빠졌죠. JP모건에서 자율주행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테슬라 번스타인이 로보택시 일정에 뭘 공개할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대감을 키워가냐라며 좀 불확실성이 섞인 멘트를 냈습니다. 3.7% 흔들렸네요. 자, 테슬라는 흔들렸지만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리오토, 샤오펑 등의 중국 관련 전기차들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장 후반에 반독점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2% 이상 밀렸는데 알파벳이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빅테크 내에서 애플이나 이런 반독점 관련한 영향을 받는 쪽이 함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전반적인 큰 덩어리 종목들이 모두 다 밀린 가운데 올랐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그리고 일부 슈마컴, 일라이릴리 정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좀 많이 빠진 이쪽이 바로 보험 섹터입니다. 태풍이 오게 될 경우 보험에 대한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허리케인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보험 쪽이 흔들림을 나타냈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쪽이 괜찮았고 아르카듐 인수 관련한 이슈가 이 아르카듐 리튬 종목을 비롯해서 다른 리튬주들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은 엔비디아, 일라이릴리, 슈마컴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가 AI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AI 칩과 같은 하드웨어 쪽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에너지 조달하는 쪽,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 그리고 발열을 잡는 액침 냉각이나 혹은 유리 기판이나 이런 저전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을 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칩을 사용하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발열 문제를 잘 컨트롤해야지만 전력의 효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냉각 방식에서 공랭식 냉각이 아닌 수랭식 냉각, 그중에서 액침 냉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랭식 냉각은 공랭식 냉각 대비해서 설치 비용이 높기는 하나 필요 공간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비가 덜하기 때문인 거죠. 슈마컴과 버티볼딩스는 액침 냉각 관련한 렉솔루션 혹은 액침 냉각 솔루션 여러 기술을 갖춘 업체들입니다. 밤사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버티볼딩스가 주가가 괜찮았죠. 슈마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최대 AI 공장 일부에 직접 액침 냉각 렉솔루션을 공급하면서 10만 대 이상의 GPU를 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힌데버그 리서치 이슈와 함께 악재로 인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었는데 밤사이 일단 강한 급등을 보여줬죠. 버티볼딩스도 제프리스 측에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는데 지금부터 한 20% 가까이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1.4% 상승했죠. 미국에서 이런 냉각 관련한 기업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버티볼딩스, 서브머, 그린 레볼루션 쿨링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서브머는 스페인 쪽 업체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오늘 만약 반도체 쪽에서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게 될지 연결고리로 일단 넣어봤습니다. 액침 냉각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GST, GNC에너지, 신성ENG, 정유사, KN솔, 인성정보 등이 거론이 되는데 액침 냉각 솔루션 혹은 이 기업들과 함께 협력했던 이력 이런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이쪽이 주목받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의 시장입니다. 연결고리로 정리를 해보죠.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참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공격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마스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밤사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 발사를 했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시간 문제라는 게 지정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허리케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 미국도 중국도 줄어들었다라는데 그 와중에 유가는 다시 올라가서 불안합니다. 만약에 유가가 상승해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또다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는 기존의 금리 인하 경로를 다시 조금 수정해야 될까 불안하기도 하죠. 앞으로 물가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민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석유가스, 방산, 해운 쪽에 관심이 갈 것이고요. 미국의 리튬주 강세, 리튬 아메리카스 8% 급등하기도 했고 앨범알도 올랐죠. 거기다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리 싼 가격에 광물을 가지고 와서 배터리 셀을 만들었던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이겠죠. 지금의 높은 광물 가격으로 판가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움직임이 2차 전지단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하반기 연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금융주도 체크하자라는 시각이 나와요. 증권사 곳곳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대안적인 성격으로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우려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과 시장의 평가가 중요할 겁니다. 거기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 측에서 파운드리 분사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키울 것이다라는 이재용 회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하고 그 언론 보도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검사 장비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테크윙, YC, DI, 이런 인텍플러스, 프로텍 이런 장비 쪽 종목들 같이 놓고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 밖으로는 오늘의 증권사 보고서는 하나증권의 카지노에 대한 보고서를 넣어봤습니다. 그동안 카지노는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이게 GKL 차트인데 너무나 부진했죠. 그런데 일본에서 VIP, 방문객과 드로백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은 아무래도 엔화에 카지노 업체에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은 오래 기다렸던 중국의 지표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데 부양책과 마카오 규제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면 한국도 카지노 이제 좀 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고개를 못 들었던 카지노주도 소외단에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제주 쪽에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차선으로는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LG엔솔의 잠정 실적 중요하겠고요.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코멘트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진행이 될 거고요. 10월 일정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우리는 내일 또 마지막 휴장이네요. 한국 증시 휴장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일정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섹터, 중국 쪽, 그리고 펩트론에 대한 얘기 잡아가겠습니다. 내용 살펴주시죠. 예, 오늘 이 중국 증시가 컴백을 합니다. 9월 30일에 8%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의 초점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관련해서 역시 중국이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는구나 라는 부분들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가 상당히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나야 들기름이라면서 이 들기름의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는 멘트를 또 최강록 셰프가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존재감이 바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오늘 패키지 증량 정책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소식에 이 시장의 시선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 증량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보니까 정부 투자라던가 확장적으로 재정과 금융 정책을 펼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라는 아주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는 중국 증시인 만큼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에 상당한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거래가 재개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장에도 장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집중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양책 타임라인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핵심은 결국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9월 26일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부양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좀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자동적으로 좀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재정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불어넣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뭐 지준율 인하도 이루어졌고 주담대 비율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중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게 될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이냐 예상하는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공지출 확대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돌 수 있게 자금이 돌고 유동성이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아마 최대 10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9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특별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반적인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다시 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시장에 도는 자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관련한 모멘텀들이 과연 이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무르익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들어서 CSI 300지수의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활발하게 9월 말부터 발표가 되면서 급등하는,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련 지수들의 추이를 보더라도 국경절 연휴 전에 9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봤을 때 8에서 1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추이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모두 두 자릿수 시원한 상승 흐름을 함께 펼쳐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경우에는 5거래일 중에서 하루 정도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6% 상승, 10월 7일 그러니까 어제 종가도 2.1%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주요 중화권 ETF들의 성과도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중국 관련 ETF의 한 달 수익률이 전체 ETF 1위에서 35위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2배로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는 레버리지의 경우에 ETF 수익률 1위 차지하면서 무려 117%의 상승 흐름을 한 달 동안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심천의 경우에는 60%의 상승, 전반적으로 한 30에서 40%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관련 ETF들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지역별 펀드 수익률 현황을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중국이 30.8%로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한 주 동안의 평균 수익률도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미권의 경우에는 5%, 일본은 4.3%,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놀라운 성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 가운데 다음 장 살펴볼게요. 웅크렸던 만큼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화장품, 미용 관련주들, 철강, 석유화학, 패션의류, 건설기계, 구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관련해서 시클리컬 관련 종목들이 좀 웅크렸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렇게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가운데 피델릭스가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헝성그룹도 14.2% 아주 가파른 급등세, 윙이푸드, 컬러레이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화장품과 미용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와 관련해서도 물론 상승이 함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클래시스, 한국 화장품 제조, 파마리서치 그리고 기존에 좀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이유로 천대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과 구리 그리고 기타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 테마 안에서 상승한 종목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정리된 종목들 오늘 장중에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모멘텀을 얼마나 긴 시계열로 보고 가져갈 만한가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지난 한 6월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반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이성훈 연구원은 중국의 시클리컬주가 중국의 시클리컬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줄 것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은 2022년 올 8월에도 비슷한 모멘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 모습들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긴 모멘텀으로 볼 만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도 조금씩 엇갈리는 흐름들은 글로벌 IB들에서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골드만삭스의 스콧 브루너는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의 강세 따른 포모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이런 상승세 안에서 소외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중국 증시에 대한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에팔루사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테퍼 역시도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으로 마치 바주카포를 발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라면 중국 주식이면 무엇이든 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인베스코와 HSBC, 노무라에서는 정책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최근의 이슈는 자본 투자가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일 겁니다. 과연 이번 부양책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다시 중국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돌면서 중국의 전체적인
소비시장, 그러니까 곳곳에 돈이 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도 오늘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5%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안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펩트론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의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장 마감 후에 공시로 나왔습니다. 이 공시의 내용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요. 과연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 또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일라이 릴리뿐만이 아니라 노보 노르디스크 같은 이러한 기업들과의 플랫폼 기술 계약 체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모멘텀들은 분명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실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일라이 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연구다라는 내용이 공시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티르제파타이드뿐만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약의 1개월 제형 개발 함께 진행이 가능하고 그 기술 플랫폼으로서 펩트론의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상업화까지 고려한 계약 가능성,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약간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가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었던 건데요.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인벤티질의 블루엠텍도 시간외에서 3%대 상승을 함께 만들어냈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모두 1에서 2%대 상승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펩트론의 이 장 마감 후의 공시 이후에 기대와 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기대했던 계약 공시의 내용은 티르제파타이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기술 평가 계약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계약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전에 좀 시장에 투자하셨던 이력을 살펴보면 이렇게 계약 금액이 비공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좋은 계약은 아니다라는 약간의 좀 그러한 시장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약간 매물 출회가 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물질 계약으로 인해서 티르제파타이드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기술 이전 계약 없이 임상 일상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연이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라이 릴리는 전 세계 바이오텍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그 부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펩트론에 걸 수 있는 기대는 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물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의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어제 시간외에서 인벤티지랩이 상승이 나왔던 것도 결국 제형이냐 플랫폼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인벤티지랩 역시도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지켜볼 만하겠고요. D&D 파마텍은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라파스는 붙이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그 흐름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펩트론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오늘 또 일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시장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략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준비하는 전략 김태정 본부장님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앞둔 상황에 네. 미국의 필반은 떨어졌는데 그렇죠. 엔비디아와 슈마컴만 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근데 지금 다수가 삼성전자에 대한 갖은 악재, 실적 부진에 대한 것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매를 맞기도 전에 이 매가 아플 것이냐, 얼마만큼 또 세게 때릴 것이냐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에게 보여준 저는 이 희망에 기대를 조금은 더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백을 누가 메꿨느냐?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엔비디아라든지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이제 잘 메꿨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HBM3E 12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고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만약 이번 실적 이후에 어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잠시 뭐 드롭을 한다거나 조금은 이제 개선의 여지를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의 상승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지금 반도체 올해 하반기에도 HBM이 메인이다라는 것을 어제 시장에서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8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11단으로의 어떤 성과가 조금은 더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사업 부문, DS 부분과 SK 하이닉스의 이익 차이가 네. 꽤 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앞섰으나 그쵸. 반도체 사업 부분 정말 미약했고요. 이제 이번 실적에서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HBM에 베팅을 해본다면 역시 아직은 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가 매력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로 보십니까? 사실 같은 팀인데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는 게 참 불편한 지금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는 돈이 둘 다 살 돈은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적인 부분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은 SK 하이닉스 쪽에 베팅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 정도면 삼성전자 우리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심리가 조금 퍼지게 되었을 때 특히나 이제 그 트리거가 되는 요소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축소 혹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12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물량을 조금은 빼셔서 삼성전자로의 어떤 전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수급적으로만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SK 하이닉스를 조금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에 베팅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또 두 기업들보다도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한번 체크를 해봤었을 법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사실은 이 하나정밀기계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하나정밀기계가 무슨 이야기를 그때 당시 했었냐면 우리 TC본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는 떨어지고 SK하이닉스 떨어지고 삼성전자 오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시에는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여기서 A도 B도 참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은 PSK 홀딩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을 좀 유연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단에 대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코멘트 등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점. 앞으로 10월 내내 사실 저희가 TSMC, 그렇죠. SK 하이닉스, ASML
반도체 섹터의 향방에 좀 영향을 주는 종목들의 실적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살펴가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I 서밋 등도 있으니까요. 저희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호흡해 보시죠. 반도체 살폈으니 2차 전지 가봐야겠죠. 어제는 정말 2차 전지 쪽이 장비사도 다 맞아요. 올라가고요. 전고체, 전구체, 리튬, 4680, 셀, 소부장 다 올랐어요. 정말 어제는 2차 전지의 날이었는데 이게 계속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테슬라가 지금 이 섹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줬고 어제 이제 장 전망하더라도 또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제 4680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정말 온기를 좀 퍼뜨려줬던 테슬라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또 실망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보다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밀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의 하락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로보택시가 이제 내일 모레 발표가 되죠. 어차피 우리나라 K국장의 어떤 트렌드, 패턴상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공격적으로 서두르게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 또 네.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내일 푹 쉬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장 초반에 흔들림을 좀 보시면서 수급이 살아있는 쪽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제 2차 전지 안 오른 기업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브리핑을 봤는데 앵커님이 다 종목을 체크를 해봤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네. 저도 어제 종목을 봤더니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했었던 쪽은 TCC 스틸 그리고 원준과 같은 그러니까 4680 배터리에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 혹은 이제 새로운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어떤 시간차 강도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하루 반짝 올랐다가 다음날 쉬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빈도수가 굉장히 잦다라는 그렇죠. 것에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많이 거론할 만합니다. 말씀 주신 전략들 참고해 보겠고요. 2차 전지의 그 수많은 종목 내에서 그래도 나 요거 지금 좋아 보여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연속성에 대한 네.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붙었는데 네. 내일 쉬고 내일 모레 쉬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수주 잔고가 확인이 되는 장비주를 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또 떠올리실 기업이 PNT가 아닐까 싶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더 많은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만 잘 쳐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도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바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바코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롤플래싱 장비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장비주를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이제 4680 배터리 기준으로 LG엔솔과 테슬라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팔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생산을 미리 해내야 하고 그리고 계속 기술의 발전은 이뤄내야 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픽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장비주를 왜 선택하셨을까 궁금하긴 했거든요. 지난 2차 전지에 엄청난 랠리가 있던 시기에도 사실 장비주는 거의 끝자락에서만 그렇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왜 장비주를 앞단에 세우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또 같이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장비주도 저희 같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입니다. 국경절 연휴 끝나고 오늘 이제 중국이 오픈을 하는데 그동안 홍콩이 정말 내달렸고요. 네. 중국에서 뭐 주택 지표가 좀 판매 데이터가 괜찮게 나온다라는 이슈 또 혹시나 이제 살짝 흔들릴까 싶어 중국에서 미리 좀 우리 부양책 세부한 내놓을 거야 이렇게 예고까지 던져줬어요. 오늘 중국 관련해서 저희 어떤 키포인트 잡을까요? 참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이 우리보다 안 좋네 라는 어떤 위안이 좀. 그렇죠. 위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2주 사이에 지금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YTD 기준으로 항생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이 쉬었지만 항생이 그 공백 기간 동안 올랐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오늘 엄청나게 강한 또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이 풋옵션 포지션이라든지 하방 베팅에 따른 어떤 숏 스퀴즈 현상 때문에라도 굉장히 과하게 지금 상승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제 종합권 증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을 놓고 고려해 봤었을 때 가장 누가 더 매력적인가? 한국.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의 이제 유입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그걸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천천히 좀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뭐 헝숑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지만 그 외에 정말로 이제 산업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매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저는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노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같은 맥락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사 중에 HL 만도를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HL 만도도 전체 매출의 비중이 25%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 이렇게 큰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도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 의류 쪽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의류 쪽을 보실 때는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이쪽을 한번 저는 집중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쪽에서도 어떤 이 상승 동력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체크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성통상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에서는 카지노 보고서 비중 확대로 냈어요. 네. 롯데관광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네. 여기에는 탑픽을 뭘로 보시는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탑픽이 공교롭게도 놀자주에서 가지고 나왔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부족했습니다. 마음이 괜히 급했네요. 자, 이제 요거 짚고 가야 돼서요. 액침 냉각이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비단 그냥 액침 냉각으로 분류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액침 냉각 대표 종목이고 버티브도 같이 올랐기 그쵸.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제대로 못 써는데 액침 맞아. 냉각을 논하기가 이를 수도 있으나 이게 또 압축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좀 짧게라도 코멘트 주시면. 일단 액침 냉각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KN솔 GST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미국 기업 위주밖에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버티볼딩스가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윤활유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액침 냉각 그러니까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물이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기름,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 윤활유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GS 칼텍스와 S 오일 이렇게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엠무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SK텔레콤 지금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기술 그 윤활유를 네. 또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저도 관련주를 아직 직접적으로 찾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빠르게 찾게 되면 제가 누구보다 더 빠르게 투자뉴스 7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성공 투자 2부 말고 저희 1부에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은 앞서 카지노 쪽으로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슬쩍 열어봤더니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몇 종목 안 되지만 카지노주 그중에 파라다이스 고르신 이유는? 저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랑 파라다이스 중에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중국이 쉬어갈 때 그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카오 관련한 어떤 카지노 이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봤는데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분들이 오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네. 그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랍백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베팅에 대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이들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해서 먼저 올라와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최근에 이미 주가의 조정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좋은 리포트들 혹은 좋은 어떤 이제 그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의 파라다이스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시초에 베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10,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저는 14,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섹터와 종목까지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